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이고요. 오늘 한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그중에 세계일보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에 의뢰한 건데 이게 왜 언론의 주목을 받았냐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26%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가 동률이 됐다 이런 건데 이게 의미 있는 조사인가요?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조사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의미 있는 조사인 게 지금 갤럽 조사만이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갤럽 네. 조사만이 유일하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죠. 네네. 대부분의 조사가 지금 ARS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전화 면접 조사다 보니까 실제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이 전화 받고 응답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네. 보통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한 30, 한 3, 4%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20% 중반 나왔거든요. 네. 여기는 그만큼 이 응답자들이 응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왜 중요하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실제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반영한다는 겁니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많이 반영하는 거고 네네.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 지금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갤럽 여론조사는 이를테면 적극 투표층, 적극 여론 주도층에게는 의미 있는 조사다 이런 말씀인가요? 핵심 지지층이죠. 네. 핵심 지지층에게는 의미 있는 조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재밌는 게 이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중도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중도층이 왜 많냐면요. 검찰 독재라든가 또는 뭐 극단적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여론조사를 돌리면 사람들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대충 애들러서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향이 지금 이 갤럽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약간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조중동이나 일본 언론들이 많이 갖고 갑니다. 네. 물론 이제 갤럽이 갖고 있는 신뢰도도 있지만은 보수에게 좀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결과가. 보수에게 유리한 거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는요. 네. 잘하고 있다가 31%, 네네. 겨우 30% 턱걸이 했고요. 못하고 있다가 64%. 이건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수층이라고 해도 그렇죠.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해도 윤 대통령은 지지 못하겠다. 네. 이런 반응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네. 모닝 컨설턴트라고 외국에서 네. 하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 네네.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30%를 넘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그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론조사에는 늘 응답하지 않는 층이 30에서 35%가 존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모집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아. 모집단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실제로 전 국민 전체에서는 20%만 윤석열을 지지하지만은 30%로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투표율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 일반 그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 민의가 31%가 잘한다라고 볼 수는 결코 없다는 거고요. 그 31%라고 하는 게 응답자 중에 31%니까. 응답자가 75% 정도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인 겁니다. 네네. 25%는 빠져 있는 거죠. 네. 25%를 넣어서 모집단을 키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닝 컨설턴트에 있는 여론조사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체감 여론이라는 것과 유사해지는데요. 길에 나가서 물어보면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 3명 중에 1명이 싫어하잖아요. 25%, 그렇죠. 33%. 4명과 3명의 네.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늘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7%로 엇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슷한 거죠. 현실이 네, 엇비슷하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32%, 민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35%로 오히려 3%포인트 높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적극 지지층들 의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때 정치 여론조사는 허위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선택이 존재하는 거죠. 금방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윤석열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서 싫어한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할 때는 어디 하겠느냐 그러면 좀 떨어져요 또. 민주당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근데 특정인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또 더 떨어져 버립니다. 네.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허위의식인 거죠.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요, 아니,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정치에 관해서는 이론과 소위 실무를 겸한 분이니까, 아유, 뭐, 그 정도는 겸비한 아니고요. 분이시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언론사가 주도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 이 시청자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걸까요? 경향을 보는 게 맞죠. 경향. 흐름. 아, 흐름. 네. 흐름을 보고 기간을 두고 평균치를 이해하는 것이 네. 가장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참고 사항으로만 봐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여론조사를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인용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리서치와 일렉션도 구별할 줄 모르느냐. 네. 네. 리서치거든요, 이거는. 네. 참조형이거든요. 그렇죠. 일렉션은 선거잖아요. 네. 일렉션은 오차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서치는 오차가 존재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걸 언제 설명하냐면은 정당에서 경선할 때 여론조사 반영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정치학자들이 비판할 때, 아이고, 리서치하고 일렉션도 구별 못해?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당에서 경선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선거라는 건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선거는 엄연히 다르다. 선거는 한 표의 오차만 있어도 부정선거가 되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오차가 있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여당 대표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당의 얼굴이니까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지지받고 있다. 이건 뭐 한동훈의 승리입니까? 성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장했다고 봐야죠. 네, 성장.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지지층 내에 후보가 없으니까 네. 한동훈 쪽으로 몰아준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가 한 35%, 네. 보수도 한 35% 정도 됩니다. 네, 네. 한국의 지형에. 그러나 한동훈이 의미 있는 자생력 후보로서 진출을 했다면은 뭐 ARS 조사든 뭐든 간에 35%를 한번 넘어봐야 돼요. 네. 못 넘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윤석열 안에 한동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일단 때문에. 한동훈이라고 말해 놓는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이를테면 대구시장 홍준표, 그다음에 이분 보수 진영의 후보로 봐야 되죠. 이준석, 유승민, 네, 네. 뭐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네. 현재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네. 자, 홍준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준석을 대선 주자감으로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예, 네. 오세훈도 찍어본 적이 그런데 없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3%로 홍준표 시장하고 똑같이 동률이 나왔어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윤석열은 찍어봤습니다. 지난 대선 때. 네. 그건 뭐냐면 한 번 경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 일체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구나. 네. 라고 이전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쏟아진 26%의 지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것을 잠깐 빌린 것이라고 네네. 봐도 크게 틀리진 않네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서 홍준표 후보의 표는 또 다시 봐야 됩니다. 네네. 홍준표 후보가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면은 초반에 시작할 때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경선 최종 시점에 가면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비등비등해집니다. 어쩌면 이기나 싶었어요. 예, 네. 그게 실제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실력의 문제도 있고요. 네. 실력이 좋기 때문에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전 대선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찍어봤다는 경험치가 있고 다시 찍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가 대결했던 2012년 이후 네. 2017년 선거에 다시 나온 문재인 후보는 재수생이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선 친숙한 후보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부담 없는 후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 거네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이게 대입하고는 다른 거네요. 재수생들은 일단 핵심 지지층이 굳어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분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네. 다시금 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장단점도 알고 네네네. 있고요. 또 지켜보고 있고.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대표와 지지율 동률을 기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치인이 된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많이 기억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서의 한동훈이 있었는데요.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뭐 비슷하죠. 네.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표현했던 네.
아주까리 한동훈에서 이제 아주까리가 뭡니까? 아주까리 기름 먹고 그렇게 깐죽거리냐 뭐 이런 농담을 했지 않습니까? 깐죽된다 뭐 이런 네네. 의미. 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본인에 관련 테러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도 구조적인 배후가 있어서 이런 테러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네. 조롱을 하는데요. 사실 여당 대표 정도 되면은 야당 대표의 테러, 뭐 자당 의원의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표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깐죽거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세게 밀고 있는 건 운동권 청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이죠. 연두 기자회견 하면서 정권 심판론 하니까 네. 언론은 이번 총선이 운동권 심판 대 정권 심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구도인가요? 아니,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네. 국민이 불쌍하죠. 아, 집권 여당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국가 비전, 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성장 담론 이런 걸 내놔야죠. 역대 우리 보수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 네. 이명박 정부도 뭐 747, 국민 성공 시대 다양한 성장 담론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도 그런 담론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여당도 성장 담론이라든가 민생 담론이 전혀 없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을 선거의 이슈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죠. 야당을 공격한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는 다수당이니까 네. 국정 수행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논리입니까? 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이 내놓은 공약과 여당이 내놓은 공약은 다르다. 왜? 여당은 집행권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여당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다면 뭐냐면은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네. 지금 여당의 본 모습인 거죠. 하여튼 뭐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좀 그런 분인지 모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번 일단 말씀 좀 듣고 오시죠.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이 안 나온 거라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당일날 그런 질문을 안 받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뭐, 그건 약간 이거는 좀 센 말일 같은데요. 뭐 그렇죠. 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면접을 받았습니다. 네. 면접을 받고 나오는데 기자가 이제 뜬금없이 사법 리스크는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참 이런 식의 조롱의 정치로 돌려드리려면 똑같이 그럼 디올백은요. 디올백에 대해서 이제 왜 이야기 안 해요? 디올백 질문만 나오면 도망 다니시대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 없죠.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한 이야기도 합니다. 법카 이야기를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이 지상철 지하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법카에 쓰는 비용 아껴서 지하철로 지하화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법카를 잘못 쓴 게 걸렸다는 건데 어디다 걸렸습니까? 이 대선 때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이제 검찰이 그렇죠. 수사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걸렸다고 얘기하려면 뭐 재판 결과 나온 건 아니고 네. 그래봤자 지금 주장대로라면 샴푸 사고 초밥 사 먹은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58,000원. 네.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고소고발 많이 당했어요. 네. 어제
며칠 전에 이제 결론 1심 선고 났던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한동훈 당시 검찰이 이제 그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그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뭐 검찰이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밝혔습니까? 뭐 99만 원 세트 막 이런 얘기만 그런 계속 이야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안 하는데 계속 그렇죠. 한다면 네. 우리 정치는 그냥 모욕과 조롱의 정치인데 이런 까닭이 뭡니까?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건 더 불행한데요. 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비전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네. 수사할 때 범죄자와 조롱하고 말싸움했던 것들 네, 네.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총선에서 철도가 쟁점이 되는 건 수도권의 철도를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그렇죠. 특히 1호선 네. 지하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면서 법카 쓰는 비용 아껴서 철도 지하화 시키는 비용으로 쓸 겁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예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 금액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금액 차이가 금액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슨 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당이기 때문에 우린 가능하고 야당은 할 수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야당을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기도 하고요.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1호선 지하화 문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당이 이미. 협조 없이 불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불가능하죠.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하죠.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그 국책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야,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다음에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 아닌가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말장난하는 재미라든가 이런 데 네. 빠져 있는 거죠. 철도 지하화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철도 지하화에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가의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재부 자산, 국토부 자산, 철도청 자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자산. 네네. 자산의 소유를 부처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다부처 사업이 될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부처의 재산 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네네.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위에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주도하는 것은 국토부예요. 네. 국토부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 기반 시설은 철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부처를 뛰어넘는 예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렇죠. 지하화하고 나면은 거기에 민간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국가 국공유지 자산을 민간 개발로 바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개발에서 수익을 먼저 내 가지고 이 공공 개발로 투자를 하려면은 요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호선 네네. 국철 구간을 네네. 지하화하자는 게 네네. 그 지하화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뭐 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 건물-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하자는 그렇게 얘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야가 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한 20, 30년 전부터 네. 뭐 서울역부터 안양시까지 있는 네. 거기 이제 구청과 시군들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 지하하고 용역까지 다 그거는 마쳤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들어가자는 건 아무래도 개발 비용 때문인가요? 개발 비용 문제예요. 네. 기왕 하는 거 공원으로 공원도 하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겠죠. 근데 네네. 공원으로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이거 대장동 사업 방식하고 비슷해요. 네.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네. 제3세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민간 지분 50%를 주는데 대신 민간 지분에서 수익을 먼저 내 가지고 네. 공공에 투자하도록 하자. 이렇게 네. 이제 선우가 좀 바뀌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이 사례가 부산에서 경부선 지하화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기본적으로 도심 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찬성하시는 거? 찬성하죠. 네. 네.
그럼 도시가 깨끗해진다. 소음 문제 뭐 해결하고.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네.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도시의 문제 중에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외국하고 네, 비교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땅이 있는데 또 외곽에 있어. 그러니까 도심은 슬럼화되고 도시는 커지고 하는 이 잘못된 도시의 팽창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슬럼화된 구도심을 재개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그렇죠. 개념도 도시 재생을 쓰고.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잘 못하잖아요. 네. 지금 도심 내에 있는 철도가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지금 국공유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대충. 분위기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당의 공약이 되죠? 이건 이제 국책 사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하는 거죠. 정부가 네,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류가 나오는 거네요. 권력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사적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도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책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을 했고 우선적으로 광역지자체 의견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듣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대구 쪽의 사업이면 대구시장 의견을 첫 번째로 듣습니다. 대구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더라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그 1호선 지하 문제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야당은 배제되고 여당이 계획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거의 뭐 개발족대 시대나 군사정권 시절의 마인드인 거죠. 아니, 그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경기도지사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야죠. 야당도지사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약간 선거 공약이라는 게 정말 빌공짜 공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여 국가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국책 사업을 여당만의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네. 말하는 이유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라고 봐요. 아, 네. 이 국책, 몰랐어. 아니, 네. 국책 사업이라는 네, 것은 네, 네. 그냥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소유권 문제와 결정권 문제와 광역시도와 굉장히 분산되어서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기초지자체도 또 얽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광역도시개발계획 수립권, 그다음에 지방 관련 계획 수립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검사의 한 거죠.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정당의 대표잖아요. 네네. 정당은 구조가 있고 네네. 또 이 정당이 뭐 한동안 야당이었지만 그 전에 10년 가까이 집권했었고 그 이전에 훨씬 더 집권 경험도 많은데 어떻든 간에 그게 축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의 정책 기능도 있고 그런데 대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런 공약을 남발해도 되나요? 정당이 사실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자주 하지 않으면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게 또 현실입니다. 아, 정당의 힘이 빠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네. 아는 사람들이 정당에 많지 않죠. 어. 이 상임위를 오래 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네네. 상임위 관련 전문위원들은 많이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당무 개입이랄까 이런 게 많아지니까 네네. 대통령실의 힘이 커지고 정당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작아지면서 정당이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결과 이렇게 이어지는 면도 있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 담당자한테 자문을 안 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아, 공부도 안 한다. 여당이면은 이 행정부처에서 여당 정책위로 공무원들이 파견을 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어. 공무원하고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 수준의 정보라든지 이런 네. 건 언제든지 언제든지 취합이 가능하죠. 야당보다 훨씬 쉽게요. 쉽죠. 네. 어떻든 이해가 안 되는 거네요. 공부 안 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 검찰 공무원이라는 특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국가에서의 징벌적 체계에 대해서만 이해도가 높으니까 네네. 국정의 전반적인 흐름,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은 부처가 다르더라도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아니 자기가 국토부 아니더라도 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거 근본적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면 네. 그럼 급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지도 모르고 또 지금 당장 여당 대표고 하니까 밤새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마인드가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공부해서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진짜 심각하네요. 그럼 이분이 요새 강하게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운동권 30년 전 청산을 지금 해서 뭘 하게요? 아니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권이라는 게 사람이죠. 학생 운동했던 흔히 네. 586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386, 486, 586, 686 되도록 내내 해먹는다라는 건데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기 상대를 이제 적대화시키는 적대화. 프레임이죠. 네, 네. 프레임인데 저는 그런 류의 프레임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로는 586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임종석 실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왜 제어하지 못했느냐. 네네. 그리고 그 노영민 비서실장과 더불어 부동산 실패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더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시지 않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586들은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세대를 비판하거나 그 그룹이 아니라 586 중에 한 명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죠. 개인에 대한 비판이죠. 그렇죠. 개인에 네. 대한 비판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만히 옆에 있지도 않은 이인영이나 우상호 씨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의 공격은 세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룹을 공격하는 그렇죠. 거죠. 뭐 이거는 뭐 결국은 네. 갈라치기 전술인 거죠. 정치라는 것이 의미 있는 적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경구로요? 예, 네, 싸울 네. 만한 적을 만들어라.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586 정도면 싸울 만한 적이고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586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약간 이념 싸움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이념 싸움인 거죠. 이념 싸움. 근데 지금 586이라고 얘기하는 현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뭐예요? 없죠. 오히려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586들이 이념과 지향이 없어졌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네. 이분은 오히려 3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8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치열하다든지 네네. 이런 형식적 민주주의는 안 된다. 민주주의 실제로 해야 된다. 뭐 수기 민주주의 이런 걸 주도한다든지 뭐 기후 위기를 강조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또는 조국 통일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나요? 저는 잘 요즘 이제 그런 활동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드라진 586 국회의원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대가 그렇게 움직이거나 네.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이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은퇴해야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는 괜찮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또는 종북이었기 때문에 또는 직업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30년 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화라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역사의 한 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프레임은 퇴행적 프레임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운동권이었다는 게 네. 비판 또는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한 거 아닌가요? 네, 고생했던 애쓴 거고 거잖아요. 그 시대로서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 네, 지금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한편으로 다선이지 않습니까? 네. 다선이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셔라.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사회 참여 활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좋은 부모 만나서 네.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데 풍찬 노숙했던 운동가들을 네. 비록 학생운동을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고 음. 부모가 말리고 경찰이 네네. 쫓아다니는 일이었을 텐데 그걸 했다고 그것도 30년 전 이력으로 비난을 해요? 이거 시작이 네. 히틀러가 아. 유대인 공격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히틀러가 청년 시절에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네. 별로 안 싫어했어요. 별로 안 싫어했는데 히틀러가 좀 공부를 합니다. 네.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유대계 금융자본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년대 이제 공황이 오잖아요. 네. 공황이 오니까 금융자본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을 유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은 실업자들이라든가 이 금융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공격하겠구나. 환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실제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은 금융자본의 공황 이야기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네네. 만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적을 만들어서 선동하는 거죠. 시선을 돌리는 거죠. 아니,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정치 행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쳐도요. 네. 아니 586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변변 잘난 것도 없고 네네. 아니, 국회의원이 좀 여러 명 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뭐 30대쯤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4선, 3선, 뭐 5 의원들이 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 비교적 숫자가 좀 더 있다. 이거 말고 무슨 정권을 잡았습니까? 뭐 그렇게 광역단체장 해본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안희정 지사가 있긴 있나요? 있었죠. 아, 뭐 그 네.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고 그나마 안희정 지사는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제 반정립하는 거예요. 네, 네. 누군가를 반대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할 때는 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세련화된 선진화 이론이 나타납니다. 네네.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력은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검찰 독재잖아요. 네. 자기 정체성을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 욕하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공부가 되어 있고 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거 흙탕물 전략인 거죠. 대통령도 공산 전체주의자 얘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 적을 만들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뭐 이런 공작적 정치를 하더라도 네네. 아니 교수님 같으면 좀 정교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앞뒤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쪽하고 같이 경쟁해 본 적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격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렴되기도 해요. 서로 수렴되기도 한다는 게 산업화 세력들도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내각제로 가고 싶어요. 네. 산업화 세력들은. 네. 내각제 세력이란 이 내각제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측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보다도 좀 더 정교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역으로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력들도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다양한 이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유주의적으로 이념을 정립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이라는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 자유주의 이념이에요. 병행이라는 것은 같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발전하고 있고 그 옆에 따로 서서 시장경제가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이걸 정립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가면은 이제 유럽식이 모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노무현 정부 정도 되면은 사회투자국가가 들어와요. 이제 혼합경제입니다. 이때부터는 경제 영역에 노동과 복지 이런 것들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네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조하기 네. 시작하고 실제로 잘 안 했어. 네네네. 안 했지만 그렇고 문재인 정부 세로서는 그것에 하나의 좀 초벌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담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시장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민주화 세력도 산업화 세력의 논리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산업화 세력이라는 것이 시장 만능주의이기도 하고 그 좀 퇴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경유착이었습니다만 정경유착은 산업화 세력조차도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세력이라는 것은 산업화 세력이 퇴조하고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뭡니까? 검찰 세력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만들 자신은 없고. 유승민이라든가 KDI 뭐 이쪽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경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범위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원래 그렇죠. 분배를 어느 정도 할 그렇죠. 건가, 혼자 다 먹나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쉽게 이해도가 얘기하면. 없잖아요. 수사 권력으로서 특활비 빼먹냐 마느냐 이런 거 생각하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진짜 심각하네요.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보수가 아닌 거예요. 보수를 참칭하는 거네요. 보수를 참칭하는 거지 보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총선까지 뭐 한 70일 안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판이겠네요? 계속 이런 판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핵심 지지층이라도 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네네. 586이라고 국회의원들 뭐 이런 정치인들 공격하고 이념적으로 막 칼날을 세우고
와, 그러면 총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공간이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에 한 번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담아야 되고 남북 간에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담아야 되고 이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이 총선에서 그런 걸 풀기는 되게 어렵겠네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요. 여당이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약을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심각하네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이라고 보십시오. 네. 뭐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 이게 네네. 불체포 특권, 뭐 불체포 포기, 특권을 뭐 넣자. 어쩌고. 예. 딱 법조인 생각이에요. 아, 내가 검찰 했을 때 눈에 띄던 일. 네. 그거 아닙니까? 네. 노웅래 의원 네. 출판 기념회하고 돈 봉투 부스럭부스럭했다. 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딱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 관련 거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집단은 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2년, 오늘 네. 코스피 지수 보니까 2,500대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3,300대까지 네. 올라갔다가 네. 이게 한 7, 8천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7, 800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경제가 폭락한 거예요. 아니 그 세수 부족만 해도 뭐 50조, 60조라니까 네네. 이게 아니 세수라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도 그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발언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바로 뭐 못하는 거겠죠.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못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인데 좀 더 극우적 정권이다. 네. 그렇다면은 재벌 특혜를 줘서라도 신성장 산업 육성하자. 이런 거 내놓겠죠, 그죠? 네네. 없잖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이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네. 일본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길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보수정, 이건 극우 정권도 아니에요. 이건 극우 정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정권이네요. 이상한 정권이에요.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과학기술 담당 수석을 신설해 놓고는 네. R&D 앞으로 잘 챙기겠다. 근데 엊그제 R&D 예산을 축소했죠. 대폭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검찰 독재인 거죠. 아마 검사 시절에 R&D 예산 관련해서 수사를 한번 했거나 수사했을 거예요. 수사한 걸 들어봤거나 그렇겠죠. R&D 예산에 모랄 해저드가 심하더라. 네네. 그거 빼먹더라. 네. 그러니까 R&D 없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R&D라는 게요. 실제로 상여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카드 대란에 씨앗이 부러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돈이 흥청망청했어요. 천조가 풀렸다고 합니다. 네. 천조가 풀렸다고 하고 R&D 예산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 벤처 기업인들의 모럴 레저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90개는 망했을 거예요. 네. 90%는 망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성공한 다음,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뭐 관련 게임 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목에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 IMF 전에 삼성의 대한민국의 재계 서열 순위가 한 3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네. 그게 다 그 당시에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R&D 관련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경제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고. 아니 제가 또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나라 걱정이 돼서 어이구 이상하네 큰일이네 이런 말씀만 자꾸 하고 진행자로서의 제 본연의 사명을 다 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진짜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4대 위기를 말하는데요. 네네. 민생 위기, 전쟁, 저출산, 민주주의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민생이 지금 어렵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그렇죠. 네. 네. 뭐 물가가 어렵고 아까 코스피 말씀도 하셨지만 뭐 민생의 문제가 저는 뭐 그 낙수 경제론자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본질적으로 지금 저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일정한 수준에 왔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네. 근데 이제 국가 정책의 문제도 있죠. 네. 지금 이 무역 자체가 한 6%, 7% 정도 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네. 비교해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저성장 시대니까 돈이 안 돌면은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위기 상황이 맞고 네네. 전쟁 위기라는 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위험한 상황 맞죠? 네네. 이것도요? 거기에다가 네.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이제 중국 봉쇄 전략에 네. 한국이 이상하게 막 네, 뭐 들러리도 들러리 아니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만 문제도 그러고 네.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위기죠. 네, 한미일 북중러 대결 네. 국면이고 저출생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위기인 그렇죠. 거죠. 네. 대한민국 소멸되고 있고 네. 저는 참 길거리 산책할 때 보면은 옛날에 유모차라 불렀는 유아차 예. 가 많이 다니는데 예. 절반쯤은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네. 또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기는 건 맞지만 음. 그래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고 위기가 맞고 네.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도 맞고 네. 그러면 야당에서 야당 대표가 야당을 대표해서 민생, 전쟁, 저출산, 민주주의 4대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하면 네. 이것에 대해 답해야죠, 여당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아주까리 이런 게 아니라 네. 답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이유를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민생이 위기다라고 야당이 말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뭐라고 답할지를 모른다. 그렇죠. 저는 뭐 여당 대표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 민생이 왜 위기냐? 지금은 네. 이런데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상반기 경제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소득 관련 네네.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출산 그 기본소득을 네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출산 네.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대 쪽에서는 비판을 하려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저출산 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산이 얼마 라든가 드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어떤 법화 예산을 빼가지고 거기로 주면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모든 것이. 아이고. 이게 결국은 정책 이해도가 스스로 없는 거죠.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는 네. 출산 장려 정책에 현금성 이 출산 장려 정책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거 모르는 거죠. 자기 정부가 뭘 하는지 또 모르는 제대로 거죠. 모르는 모른다. 거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하여튼 윤석열 한동훈 한 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뭐 같이 근무를 오래 했다 이런 거 떠나서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80년 이후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네. 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랑 비교해 보면 역대급이겠네요. 그때 최악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 전두환 정권보다도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봐요. 전두환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학살 정권보다. 전두환 정권이 학살 정권인데 이 권력 유지가 목표잖아요. 네. 권력 유지의 목표를 위해서 군 그다음에 뭐 사정기관 경찰을 통해서 철권 통치를 하잖아요. 네, 고문도 하고요. 그러면서 삼저 호황을 또 타고 네. 경제 정책은 잘 합니다. 아. 왜?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잘 해줘야지만이 이 불만이 좀 더 덜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긴 했는데 똑똑하긴 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뭐 3S 정책 이야기하잖아요. 뭐 스크림, 섹스, 칼라 스포츠, TV, 뭐 예. 이런 칼라 TV 이런 거에서 국민들한테 유흥거리라도 주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래도 질서 있는 정권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그러니까 악질 정권이지만 질서는 있었고 국가 목표도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 정권도 똑같아요. 네. 권력 유지라는 것은 목표가 똑같은데 악질은 똑같은데. 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사법 절차, 사정기관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쥐어짜는 것, 네. 야당을 쥐어짜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경제를 부흥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리겠다. 네. 문화적 융성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즐길 여가를 만들겠다. 이런 고민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JTBC 그 언론 보도 자막에 네. 시장 가서 대통령이 매출 많이 올려준다라고 말했는데 JTBC 자막은 배추 올려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제 뭐 형사소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들 굉장히 지연말단적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게 오해였으면 또 요새는 자막 넣을 때 그냥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네네. 기계가 AI가 네네네. 그렇게 인식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엉터리인가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 투어라고 하면서 네네. 민생 공약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과거 민주당이 많이 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대로, 선심성 공약. 그대로 베껴서 예, 예. 선거용 자기들 네. 표현하면 선심성 네, 공약인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인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의 학술적 정의가 대의적, 의회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재자가 국민들의 요구를 현장에서 들어주겠다고 하는 걸 이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그럼 다시 한동훈 위원장으로 돌아오면 네. 자,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 못 하는데 네. 웬만큼의 실적은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왜냐면은 운동권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적대적 프레임 전략으로서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상대를 심판하고 욕하기 위해서 모이라 그러면은 잘 모이거든. 상대를 악마화하면 악마하고, 네네. 이쪽은 천사가 되는 네네네. 또는 천사가 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성공은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 그래도, 진영 내의 군중심리죠. 자기 진영 내에 한중간에 들어가 버리면은 네네.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를 보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를 못 보고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군중심리 안에 스스로를 지지층을 그리고 자기 당원들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논거를 들어보면 네네. 내 주변에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현상인 거죠. 그분은 원래 정치적 성향이 자기 그렇기 주변에 때문에 그런 자기 사람이 주변에 그런 없으니까. 사람들하고만 사는 네.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문재인 찍은 사람만 주변에 있을 테고. 그렇죠. 네.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그건 좋아요. 그래서 뭐 9회 말 투아웃 위기 상황에 등판한 투수치고는 어느 정도 성적은 낼 거다. 구도 자체가.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율 정도 가면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 투표율쯤에 가면 된다는 이야기는 전체 투표율이 아니라 자기들 찍었던 사람 다시 불러낼 수 있으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초반대지 않습니까? 네. 투표율은 떨어뜨리는데 우리 지지층들은 다 투표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겠네요.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도둑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수층들에게 먹혔어요. 네네. 왜 먹혔냐면요.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수가 많지 않아요. 보수가 많지 않고 지금 이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중도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여론이 진보층들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분들도 안목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더라도 진보층이 보수층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 않고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어쨌든 일부라도 나오기 때문에 보수층보다는 보수층을 심판하는 세력들이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원 선거입니다. 네. 그게 삼권 분립 국가에서 집행부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네.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심판론 선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하든 간에 정권 심판이다. 물론 집권 초기에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정권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저는 뭐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정당에 네. 몸담고 있는 네, 사람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늘 여소야대인 게 맞아요. 네.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일하는 게 습관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민주적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다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속마음이고 네. 이론적으로 국민들만 생각한다면 네. 여소야대가 좋다. 네. 네. 그래야 대통령이 의회를 의식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협치하려고 하고 네. 그러면 여소야대일 것 같은데요. 다음 총선 끝난 다음에도 뭐 계속 여소야대가 네, 되겠죠. 그럼 뭐 거부권을 또 9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네요.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과반 견제와 감시하겠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석수를 주세요. 네. 우리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라든가
또는 뭐 한 발짝 더 앞서가서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요.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국민이 60%고 55%가 굉장히 싫어한대요. 네. 증오의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네. 그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 대상으로 야당의 이야기가 먹히려면은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줘야 돼요. 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졌으면 싶다. 그런 생각하는 아니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더 이상 대통령 안 했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좋겠다. 퇴진을 네, 이야기는 네, 해야 돼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야당이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마키아벨리를 빠짐없이 봐주시면요.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또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정치평론가시죠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죠. 진행자셨다가 오늘 출연자 이렇게 오셨으니까 출연 재밌습니다. 네, 또 아니 각별하게 또 인사도 한번 네, 저기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진행하는 민주진영 박진영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